여기 혼자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지병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만 스페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인들이 쓰러진 자신에게 다가와서 한 충격적인 행동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되고 이내 경악을 하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루시아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햇볕이 따뜻했던 스페인의 조용한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제 삶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7살 때부터 저는 서서히 모든 것을 앗아가버리는 뇌전증이라는 저주를 받았거든요. 이 저주는 어느 평범한 학교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건너던 중 저는 아무 경고도 없이 모든 반 친구들 앞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거든요. 의식을 되찾았을 때 선생님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창백했고 어머니의 눈은 울어서 붉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 같은 작은 마을에서는 다르다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들은 더 이상 저와 함께 놀려고 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필요 이상으로 저를 감시했어요. 결국 저는 12살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친구들의 괴롭힘도 괴롭힘이었지만 학교 측에서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저를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모님의 집착은 더욱 심해져만 갔어요. 저는 혼자 걷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요리도 할 수 없었고 감독 없이는 샤워도 할 수 없었죠. 부모님은 제가 목욕을 하다가 익사를 할까봐 걱정하셨거든요. 16번째 생일에 저는 부모님께 혼자 식료품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애원한 끝에 부모님은 마지못해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나섰고 어쩌면 평범하게 일상적인 삶을 살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오는 길에서 횡단보도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나중에 보안 카메라를 통해 확인해보니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더군요. 제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줄 알았는지 모든 차량들과 사람들은 제 주변을 선회할 뿐이었어요. 이게 바로 개인주의 문화에 찌든 유럽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빠는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고 안전을 위해 제 침실 창문에 금속 막대를 설치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딸이 아닌 연약한 유물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친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을 여행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잠긴 방에 남겨진 채 잊혀진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 뿐이었어요. 그렇게 극심한 우울증과 약을 먹어도 더욱 심해지기만 하는 뇌전증 증세 속에서 저는 점점 죽어갔어요. 그때 제 인생을 뒤흔드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루시아, 도쿄로 와. 내가 돌봐줄게. 일본 협력사로 파견을 갔던 언니가 힘들어했던 저를 부른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망설였지만 결국 언니를 믿으셨어요. 짧은 여행이 다시 숨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도쿄에 도착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공항은 흠잡을 데가 없었고 일본인 직원들은 매우 정중했어요. 일본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존중하며 통제적인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어쩌면 저는 일본이야말로 제가 있어도 될 만큼 안전한 곳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지나면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도적으로 느껴지는 작고 불안한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낙천적이고 활기찬 사람이었던 언니는 이제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미소도 거의 짓고 있지 않더군요. 일본에 온 뒤로 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언니는 일본인들과의 눈맞춤을 피하고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하며 공공장소에서 어깨너머로 끊임없이 자신이 민폐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일본인은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으며 친절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니는 이런 친절한 사람들과 지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저는 그것을 곧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러 가던 중 앞에 있던 젊은 외국인 부부가 일본어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듣기에 그들의 일본어는 꽤 유창해 보였어요. 그런데 일본인 계산원은 돈을 가져가면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들이 떠나자마자 그는 숨죽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다른 직원들은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저는 언니에게 그 직원이 뭐라고 말했냐고 물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지더군요. 놀라지 말고 들어. 그들은 그딴 것도 일본어라고 짓거리는 거야? 멍청한 외국인 놈들. 마치 인간의 언어를 말하려고 하는 짐승 같잖아. 라고 말했어. 그리고 언니는
일본에서는 이렇듯 겉과 속이 다른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저는 설마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조국이 좋아서 일본어까지 배운 그들을 조롱하고 놀리는 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처음으로 혼자 외출을 하게 됩니다. 언니가 경고했지만 저는 노력해야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매우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했기에 저는 일본에 온 뒤로 단 한 번도 발작을 겪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제가 번잡한 쇼핑거리에 들어섰을 때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수많은 인파를 보고 일순간 긴장을 느꼈고 결국 뇌전증 증세가 도지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제가 깨어났을 때 저는 인도 가장자리 근처에 어색하게 누워 있었고 머리는 차도 쪽으로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옷은 더럽고 가방은 사라졌으며 몸은 아팠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그날 저녁 늦게 CCTV 영상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뇌전증 환자들은 쓰러졌을 때 어떻게 쓰러졌는지를 파악해서 부상을 치료해야 하기에 쓰러진 장면을 근처의 CCTV로 확인하는 게 필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련을 일으키자 수십 명의 일본인들이 제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제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군요. 어떤 일본인들은 힐끗 쳐다보더니 재빨리 시선을 돌렸고 한 남성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가 아니라 쓰러진 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두 명의 10대가 제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모습을 흉내내며 비웃더군요. 그리고 이들 중 한 명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조차도 속도를 늦추었다가 계속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움찔하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언니에게 영상을 보여줬을 때 언니는 좌절했어요. 그녀는 침묵 속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미리 말했어야 했어. 일본인들은 표면에만 신경을 써. 여기 있는 누구도 규칙을 어기지 않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관심을 끌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도 없어. 이게 바로 일본의 본 모습이야. 그날 밤 저는 몸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과 배신감에 떨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이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세련된 외관 아래에는 무서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억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소는 친절이 아니라 가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질서는 안전이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저처럼 취약한 사람에게 일본은 치유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동안 저를 괴롭혔던 생각, 즉 제가 쓸모없고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그들 바로 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저는 이 세상에서 아예 중요하지 않은 사람임이 분명했어요. 세상에 폐만 끼치는 존재일 뿐이죠. 제 우울증은 극심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이 쓸모가 없고 사라져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의 경험은 이런 제 생각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었죠. 그래서 저는 이젠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 이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현실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곳, 저는 그곳에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차피 제가 가진 돈으로는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인 한국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련 없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겐 새로운 국가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의 감정 따위는 없었어요. 저는 인생의 마지막 장으로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동할 뿐이었죠. 저는 더럽고 공허하며 조용하게 유령처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일본에서 겪은 발작으로 인해 옷이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거의 먹지도 못했죠. 제 몸은 빈 용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뭔가 특별하더군요. 일본 공항에서 보던 모습처럼 질서정연하고 조용하면서도 뭔가 더 기술적이고 사람들이 생기 있어 보였어요. 일본인들의 미소 뒤에는 공허함과 왠지 모를 초조함이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진심으로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삶의 의지가 전혀 없던 제가 도대체 무슨 영감과 행복을 느끼겠어요? 그저 허름한 행색과 우울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이동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웬 한국인 중년 남성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이내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말을 걸어왔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흠칫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당신 행색이 초라해 보이는데 이곳에 불법적인 일을 하러 온 거 아냐? 그런 게 아니라면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어때? 로 들렸거든요. 당연했죠. 일본에서 겉과 속이 다른 표현 방식을 배워온 저는 누군가 저를 칭찬을 하더라도 그 칭찬이 곱게 들리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 중년의 한국인 남성은 제게 따라오라는 듯 손짓을 해왔거든요. 저는 잔뜩 풀이 죽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남성은 저를 공항 보안실에 끌고 가기 위해 손짓을 하는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설렘만이 가득해야 할 공항에서 허름한 행색과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는 한국인들에게 오해를 사게 되었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보안실로 끌려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힘없이 그를 따라가게 된 곳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보안실이 아니었고 공항 2층 휴게실 옆에 있는 코인 세탁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 앞에서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깔끔한 옷을 입으면 마음까지도 깨끗해진답니다. 이곳 세탁실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도쿄 도로에서 쓰러졌을 때의 희미한 자국이 남아있는 더러운 옷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남성은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고 그저 제가 세탁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곳 세탁실은 원래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니까요. 저기 임시용 여분의 옷도 있으니 탈의실에서 갈아입은 후에 잠시 대여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코인 세탁실 옆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저는 더더욱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이 남성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20분 안에 끝날 거예요. 세탁 과정과 건조 과정 모두요. 그리고 남성은 이러한 아리송한 말을 건네고는 그대로 떠나버렸죠. 처음에 저는 그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전부 돌리는데 20분도 안 걸리다니 이건 말이 안 됐거든요. 최소 2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과장하지 않았더군요. LG 브랜드의 기계는 조용하고 날렵하며 놀라울 정도로 빨랐거든요. 알고 보니 한국은 전 세계 가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기술 강국답게 이렇듯 압도적으로 빠른 세탁과 건조를 전부 수행하는 일체형 세탁기를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개발한 국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0분도 안 돼요. 깨끗할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건조한 라벤더 향이 나는 옷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지켜보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도난에 대한 경고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곳 세탁기를 이용하는 일부 한국인들은 20분의 대기시간 동안 테이블 위에 소지품을 홀로 두고 커피를 구매하러 간다거나 화장실에 다녀왔으며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소지품을 회수해 가더군요. 그럼에도 아무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방치된 싸구려 음식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실내는 향기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눈물이 났어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제 조국인 스페인이나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호의를 한국에 오자마자 겪게 되고 이렇듯 상대방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 뭔가 알 수 없는 희망이 샘솟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여기까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더 이상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깔끔해진 옷을 입은 채 공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놀랍게도 인천공항 내부에는 지하철, 택시, 기차,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교통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분명 제가 일본에 가기 위해 자료를 찾아볼 때만 해도 일본은 자신들의 교통 인프라가 전 세계 최고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지만 일본 공항은 인천공항 수준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의 모습에 자신이 있었는지 전혀 홍보 없이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모두에게 극한의 편리성과 감탄을 자아내고 있었죠. 저는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은 돈도 얼마 없었는데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지하철 요금은 매우 저렴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하철로 이동을 하던 찰나 지하철 역무원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저를 흘깃흘깃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제 인생을 회상했을 때 누군가의 관심이 제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저는 긴장감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는데요. 그런데 직원은 제게 놀라운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역무원입니다. 당신은 너무 지치고 피곤해 보이는군요. 저희의 짐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겠습니까?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서 당신의 수화물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당일 저녁까지 당신의 숙소로 배송될 수 있죠. 즉, 당신은 가볍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스템을 설명하는 브로셔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일 배송? 그것도 무료로? 스페인에서 이런 시스템이 생겨난다면 짐 배송에 한 달 이상은 걸리고 배송료도 제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물품의 가격만큼 요청될 게 뻔해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국가더군요. 제 여행 가방에는 태그가 부착되었고 공항의 안전한 배송 시스템에 적재되어 한국의 전국 고속 대중교통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운송된 후 숙소로 바로 배송된다고 했어요. 제가 신경 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QR코드를 통해 전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추적되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반쯤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영무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당신의 얼굴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그런 당신의 걱정을 전부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 고민이나 문제가 있다면 절대로 혼자 담아두지 말고 다른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모든 한국인들은 기꺼이 당신의 편이 되어줄 테니까 말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회의 모든 세부사항, 즉 효율성, 지능, 디자인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존경받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인프라나 기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제가 더러워진 옷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인 남성, 그리고 짐 배달 서비스를 가장 자연스러운 선물처럼 설명해준 영무원 등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었던 놀라운 친절이었어요. 일본에서 저는 길거리에서 쓰러져 쓰레기처럼 무시당했지만 한국에서 저는 어쩌면 이런저라도 삶을 이어나갈 가치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서울로 가는 조용한 지하철을 타는 도중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는 낯선 따뜻함, 저를 도와줄 이유도 없는 나라에 의해 위로받는 것, 그러한 경험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지하철에서 나와 도시를 걷기 시작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은 정확하고 지적이었어요. 일본의 상위 호환의 느낌이었죠. 한국의 넓은 인도는 도보와 자전거 차선으로 나누어져 각각 선명한 표지판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포장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모두 초단위로 카운트다운되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다음 행보를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은 실제로 그러한 인프라를 100%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무단횡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위반하는 자동차나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 무리하는 차도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숨쉬는 사회처럼 리듬을 타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종로의 한 주요 교차로에서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디지털 간판을 보기 위해 잠시 멈췄어요. 그런데 화면에는 다음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만 표시된 것이 아니라 좌석수, 내부 온도, 예상 도착 시간까지 몇 초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몇 초였어요. 스페인에서는 1시간 넘게 버스가 오지 않는 것은 그리 드문 일도 아닙니다. 대중교통 최강국이라던 일본에서도 몇 분 단위의 지연은 계속적으로 발생했고 무엇보다도 일본은 너무도 아날로그적이라 전자 스크린이라는 기술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이 소통하는 방식이었죠. 제가 화면 앞에 얼어붙은 채로 서서 버스 번호 체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옆에 있던 한국인 중년 여성이 부드럽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여성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다소 느리지만 분명한 영어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광화문에 가시는 거죠? 외국인들은 다들 그곳으로 가더군요. 마침 저도 그곳을 지나니 저를 따라오셔도 돼요. 그녀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처럼 버스를 기다리는 일반 시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치 제가 한국에 소속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제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탑승했을 때 이 여성은 자신의 카드를 2개 꺼내어 2번 두드리며 앉으라고 손짓하기도 했습니다. 잔돈이 없으시네요. 이 버스는 10,000원짜리 지폐를 곧바로 거슬러 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본에서는 아무도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제 요금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역시나 버스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고 입구에는 손소독제가 있으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의 부드러운 음성 안내가 있었습니다. 모든 정류장마다 안전하게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노약자가 탑승하자마자 자리를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국인들에게 배려란 숨 쉬는 것처럼 본능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나라에서 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한국에서만큼은 왠지 아무리 생전 처음 보는 제가 쓰러진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달려와 저를 도와줄 것만 같았고 저는 진심으로 이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광화문에서 하차했어요. 재밌는 건 처음에 제게 말을 걸어주신 한국인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버스에서 제게 무심해 보였던 다른 승객들까지도 제가 이곳 정류장에서 내릴 것을 알았는지 해당 정류장에 버스가 서자 너나 할 것 없이 저보고 하차를 해야 되지 않냐며 말을 걸어주더군요. 아무래도 이곳은 꽤나 유명한 관광지인 모양이었는데 저는 서로 경쟁을 하듯 헌신적인 도움을 베풀어주는 한국인들의 착한 배려심에 감탄을 할 뿐이었어요. 도대체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이 하차를 잘못할까 걱정돼서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에 모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스가 광화문역에 정차했을 때 저는 경외심 반 두려움 반의 감정으로 천천히 내렸어요. 주변 도시는 전통 궁궐문 뒤에 유리 마천루가 솟아있고 한국인들은 조용하고 정중하게 이동하는 등 거리의 우아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생명줄처럼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숙소의 위치, 그리고 번역 앱, 위치 서비스 등 한국에서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휴대폰에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지도가 서울 도심의 낯선 미로를 안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지도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염과 동시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소진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데이터를 전부 소진했던 거였습니다. 실수였어요. 저는 여행이 아니라 죽을 것을 예상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공항 키오스크에서 가장 저렴한 심카드를 구입했는데 어차피 제겐 데이터가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하루 동안 가볍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만을 구매했거든요. 제겐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았죠. 그러나 한국에서 왠지 모를 매혹을 느낀 저는 계획에도 없던 여정을 이어나갔고 결국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름다웠던 도시가 알 수 없는 상징과 알 수 없는 얼굴들로 흐릿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고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낯선 도시에서 휴대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제 머릿속은 점점 공포심에 잠식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횡단보도 옆에 서 있던 한 젊은 남자가 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망설이며 데이터가 전부 소진되었다는 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제 화면을 확인한 그는 기이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화면을 보자마자 걱정스럽다는 눈빛을 전부 거두어버리더니 이건 한국에서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가 저를 조롱하는 건가요? 그렇게나 착했던 한국인들인데 도대체 갑자기 저를 조롱하는 이유가 뭐란 말인가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이 남성은 가로등을 가리키더군요.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작은 파란색 스티커에 서울 프리 와이파이라는 기호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건물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그리고 저기. 전부 다 무료 와이파이예요. 한국에서는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가 어디에나 있죠. 그냥 이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돼요. 데이터를 연결할 필요가 없죠. 이게 말이나 된다는 말인가요? 한국은 얼마나 돈이 남아도는 국가길래 이 정도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꿈만 같은 일이었고 저는 그저 회의적으로 휴대폰을 열고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목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와이파이는 수십 개나 있더군요. 그리고 와이파이를 탭했더니 즉시 연결되었어요. 귀찮은 구독도 없었고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었어요. 심지어 매우 빨랐어요. 지도를 다시 열었더니 몇 초 만에 로드되었거든요. 이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스페인에서는 카페에서조차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넘겨받기 전에 물건을 사라고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난 후에는 인터넷 요금 명목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일본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공공 와이파이는 전무했거든요.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길거리 한복판에서도 끊기지 않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던 것입니다. 젊은 남자는 제 경악을 하는 표정을 보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하철, 공원, 심지어 일부 등산로까지 한국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이 없어요. 당신도 곧 익숙해질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느꼈던 두려움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든 인터넷을 잃었다는 것은 영원히 길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을지도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광화문 주위를 계속 돌아다녔어요. 홀린 듯 경치를 감상했고 도시 분위기를 즐겼죠. 저는 분명 이곳에 관광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만큼은 그 누구보다 설렘을 느끼는 행복한 관광객이었어요. 저는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에 대한 이유조차 까먹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어느새 서울 하늘은 희미한 별빛과 먼 고층 빌딩의 빛으로 흩날리는 풍부한 남색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한국의 공공 와이파이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한국의 도시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는 것처럼 제게 소속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화면 너머로 배터리가 1% 남아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깜빡이는 것을 보는 순간 증발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안일했어요. 저는 무료 와이파이를 얻는 순간 숙소의 위치쯤은 외워둬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숙소의 위치 정도는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저 안일하게 관광을 즐기고 있던 거였죠. 다시금 어두운 저녁빛 속에서 모든 것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낮이었지만 지금은 밤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위험했고 두려운 감정이 들었죠.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만약 한국의 치안이 스페인만큼 형편없다면 제 운명은 아마 여기까지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한국인 여성이 저를 지나쳐가다가 제 갈 곳 잃은 눈동자를 보고 제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또다시 경악의 감정을 느낄 뿐이었어요. 이 여성은 제게 벤치를 가리키며 스마트폰은 이곳 벤치에서도 곧바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가 저를 놀리는 건가 싶어 다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 여성을 쳐다보았지만 그럼에도 제게 선택권 따위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번에도 반신반의하며 벤치로 향할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곳 벤치에 도착하자마자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벤치에는 전자기기 무선 충전 패드가 부착되어 있었고 제가 전원이 꺼진 스마트폰을 패드에 놓자 몇 초 만에 화면에 불이 켜졌거든요. 벤치에 무선 충전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니 심지어 이러한 공용 인프라가 무료로 운영됨에도 훼손이나 도난 없이 유지되고 있다니 저는 이젠 한국에 놀라기도 지쳐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침착을 되찾기도 전에 한국인 여성은 제게 또다시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충전이 완료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당신의 숙소는 이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제가 당신을 숙소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한국에서 누군가 저를 도와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멀리서 저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걸어준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제게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도움을 베풀어주는 거였거든요. 전 세계 그 어떤 국가에서도 이 정도의 친절을 겪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와 함께 걷는 길에 이 한국인 여성은 이렇듯 길을 묻는 사람과 함께 걸어서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것은 한국에서는 너무도 흔하다며 그리 특별할 것도 없다는 반응을 보일 뿐이었는데요. 심지어 이 여성은 제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저를 숙소까지 데려다준 후에 그대로 떠나버렸기에 저는 이러한 감동적인 호의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인들의 행동은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술은 매우 뛰어났지만 그들의 기술은 인류를 대체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인류애를 증폭시켰습니다. 효율성은 감정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단순히 서로를 둘러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았기에 저는 이러한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과 깨달음을 안겨다준 한국에 감사와 존경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만큼은 뭔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다음날
저는 백화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뇌전증이라는 병 때문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백화점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너무도 무리한 도전이었습니다. 백화점 도착 처음에는 설레는 감정을 느꼈지만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점점 더 좁아진 공간과 수많은 인파의 쇼핑객들의 압박감 속에 결국 저는 숨이 빨라지기 시작하며 가슴이 조여짐을 느꼈어요. 출구를 찾으려고 했지만 표지판이 흐려졌습니다. 무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발작이 시작되었죠. 당연히 이때의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절해서 깨어나며 몽롱한 정신을 간신히 붙잡고 있을 때 저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원래 기절해서 깬 저는 차가운 보도블록에서 시궁창 냄새를 맡으며 일어나는 게 다반사고 이런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매우 익숙하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부드러운 삐소리, 푹신하고 부드러운 시트 감각에서 깼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바닥에 있지 않았고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 간호사가 제 눈이 뜨여지는 것을 보고 침착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영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병원에 있습니다. 발작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전합니다. 즉시 여기로 옮겨졌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분명 백화점에서 쓰러졌고 뇌전증 발작은 길어야 5분 남짓이므로 이건 도저히 병원이 실려올 만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스페인에서는 병원 한 번 가려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헤매는 건 당연하게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간호사는 제게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죠. 이곳 백화점 건물의 상층부에는 병원이 존재했고 저는 한국인들의 도움 끝에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고 전해왔거든요. 그야말로 저는 구급차도 타지 않고 긴 응급 진료 대기도 없이 그저 이런 종류의 비상 상황에 맞게 설계된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통해 내부 들것으로 이송된 거였습니다. 백화점 안에 병원이 있다니 한국의 의료 인프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정신을 차린 저는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역시나 제가 경험했던 대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자 마침내 의사가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저는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러고는 이미 병원과 백화점끼리 연동된 시스템이 제가 쓰러졌던 상황에 대한 보안 영상을 보내왔고 쓰러진 부위를 검사해보니 별 이상은 없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문득 제가 쓰러졌던 때의 영상을 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오르기도 하며 제 충동을 막기도 했어요. 저는 분명히 상처를 받고 말 거라며 저를 말렸죠. 그러나 저는 한국에 대한 확신의 감정을 가졌고 그렇게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 보안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 영상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서 믿을 수 없는 친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넘어지는 순간 한국인들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한 남자는 제 머리를 지켜주었고 다른 사람이 제 호흡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한 여성이 제게 CPR을 시도하려고 하자 가장 먼저 제게 달려왔던 남자는 그 여성을 제지시키더군요. 그는 그저 제 바지에 벨트를 풀었고 여성에게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아무래도 그는 제 뇌전증 발작을 보고 제 병세를 이미 인지했던 모양이었고 쓰러진 뇌전증 환자에게 맞는 조치를 취해준 거였습니다. 뇌전증 환자가 발작을 일으킬 때는 억지로 일으켜 세우거나 CPR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몸을 조이고 있는 벨트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어디선가 한국은 강도 높은 징병제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라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이들은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그 누구보다 탁월한 모양이었습니다. 특히나 몇몇 시민들은 곧장 구급시설에 연락을 취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짧은 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던 거였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군중 속에 무력하게 누워 버려진 쓰레기처럼 발을 디뎠어요. 한국에서는 제 이름을 모르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그럴 필요도 없는 시스템으로부터 긴급하고 정밀하며 존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놀라기는 일렀어요. 간호사는 다시금 충격적인 말을 건네왔거든요. 당신의 휴대폰이요. 그녀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도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그것들을 주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물건을 건네주고 고개를 숙인 후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다시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짐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떠나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어쩌면 이런저라도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들은 이런저라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낀 저는 제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한국에는 보호자가 없더라도 그냥 이곳에 남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한국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의 발작 없이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뇌전증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병이라 그런지 제가 한국인들과 호의와 친절을 주고받으며 생활하자 병새가 씻은 듯이 나아버렸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뇌전증은 마음속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병이었던 거였죠. 스페인에서는 매일같이 한 움큼의 약을 먹어도 전혀 차도가 없던 병이 한국에서 생활하자마자 나아버리다니 그야말로 한국은 저를 지옥 속에서 구원해준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만약 추후 6개월 동안 발작이 없을 경우 사실상 제 뇌전증은 완치가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한국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6개월도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저는 현재 제 조국보다 사랑하는 한국에서 행복하게 인생제 2막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